자, 우리 우주에 대한 거 처음부터 12페이지서부터 한번 쭉 정리 좀 한번 해봅시다. 왜냐하면 오늘하고 아까 지난 시간하고 지지난 시간 했던 거 가지고 우주 얘기가 끝나요. 그렇게 하고 화학 얘기가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뭐 화학을 선행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렇게 뭐 어려운 화학이 나오는 건 아니고 약간의 그냥 화학의 뭐랄까 용어들 뭐 그런 현상들이 있다, 규칙성 뭐 그런 거 나오는 거지 이렇게 어려운 거 나오는 건 아닌데.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우주까지는. 자, 처음에 우주. 자, 우주는 우주론이 있죠. 자, 우주론에는 뭐뭐 있냐? 첫 번째, 우주는 커지지도 작아지도 않는다. 정적 우주론대. 정적 우주론대. 그냥 간단하게만 정리할게요. 오늘은 정적 우주론. 그 다음에 팽창 우주론. 두 개 나눌 수가 있고 정적 우주론에는 누가 있죠? 아인슈타인. 그 다음에 팽창 우주론에는 누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프리드만이라고 있죠. 자, 그런데 누가 받아들여지죠? 팽창 우주론이 받아들여지죠. 팽창 우주론을 받아들여준 가장 큰 뭐랄까 증거가 되는 건 허블 법칙이었고요. 자, 팽창 우주론은 다시 두 갈래로 찢어지죠. 자, 그러면 허블 법칙은 팽창 우주론은 다 만족하네요. 팽창 우주론인 경우는. 그럼 지금 찢어진 두 개도 다 만족은 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정상 우주론하고 빅뱅 우주론으로 나뉘죠. 자, 정상 우주론은 누구? 정상 우주론은 가모프. 아이고, 거꾸로 했다. 정상 우주론은 호일. 그 다음에 빅뱅 우주론이 가모프. 자, 그 다음에 정상 우주론 말고 빅뱅 우주론이 받아들여진 이유는 뭐가 있었죠?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라는 거. 우주 배경 복사가 모든 방향으로 현재 몇 켈빈? 3켈빈으로 균일하다라는 거. 근데 균일하다는 게 거의 균일하다지 완전하게 균일하다는 아니었어요. 자, 그렇게 했고. 자, 그 다음에 얘기 나오는 게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얘기 나왔었죠. 자, 우주가 빵 터져서 처음에 고에너지 상태에 있던 우주가 무슨 상태로 바뀌죠? 기본 입자로 바뀌죠. 자, 기본 입자에는 뭐가 있는 거죠? 쿼크하고 전자가 있다고 배우죠. 자, 쿼크에는 다시 위쿼크와 아래쿼크가 있어요. 자, 쿼크끼리 결합해서 위쿼크 두 개와 아래쿼크 하나가 만나서 뭐가 만들어지죠? 양성자. 자, 위쿼크 하나와 아래쿼크 두 개가 만나서 뭐가 만들어지냐? 중성자. 자, 처음에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만들어졌을 때 양성자 대 중성자의 개수비는 몇 대 몇이다? 1대 1이었다.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뀔 수도 있었고 양성자가 중성자로도 바뀔 수가 있었다. 왜? 아직은 온도가 높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온도가 하강하면서 양성자에서 중성자인데 중성자에서 양성자로 바뀌는 건 가능한데 양성자에서 중성자로 가는 게 불가능해졌죠. 왜? 온도가 식었으니까. 그래서 개수비가 몇 대 몇까지? 7대 1까지 떨어졌죠. 두 배수 하면은 14대 2까지. 그래서 중성자가 양성자로 더 바뀌는 게 아니라 이 시점을 기점으로 중성자하고 양성자가 결합을 하죠. 그래서 뭐가 만들어진다? 중성자하고 양성자가 결합을 하면서 양성자끼리 있는 애가 있고, 즉 수소 원자 핵이 있고 원자 핵, 그 다음에 헬륨 원자 핵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누가 만들어진 거죠?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진 거죠. 수소 원자 핵이 만들어졌다는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이때는. 왜? 양성자 하나가 있을 때도 이미 수소 원자 핵은 있었거든요. 조심하세요. 수소 원자 핵은 이때가 아니에요. 미리 있었어요. 양성자가 있는 거는 수소 원자 핵이 있었던 거고, 여기 있는 중성자 몇 개랑 두 개랑 여기 있는 양성자 몇 개, 두 개가 얘랑 결합하면서 헬륨 원자 핵이 하나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개수비는 12대 1, 개수비는 12대 1이에요. 자, 그런데 질량비로 따지면 이게 몇 대 몇이더라? 질량비로 따지면 이게 3대 1이더라. 요 관계식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만들어지는데 빅뱅 후 몇 분이더라? 3분이더라. 빅뱅 후 3분. 자, 그 다음에 빅뱅 후 3분이 지나서 시간이 더 지나죠. 한참 시간이 간 다음에 여기 잠깐 지울게요. 시간이 한참 더 간 다음에 언제 빅뱅 후 몇 년? 38만 년이 되었을 때, 38만 년이 되었을 때 여기는 헬륨 원자, 수소 원자 핵과
헬륨 원자 핵이 있었는데 원자 핵이에요, 원자 아니에요? 누구랑? 전자랑 이때부터 결합을 하죠. 그래서 뭐가 만들어지죠? 드디어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만들어지고 이때 뭐가 방출된다? 빛이 방출된다. 이때 빛이 방출될 때 온도가 몇 켈빈? 3000 켈빈. 그런데 방출된 빛이 온도가 점점점 식어가면서 뭐가 파장이 점점점 길어지면서 현재는 몇 켈빈? 3켈빈으로 측정된다. 그래서 우주 모든 방향으로 배경 복사가 측정되고 있다. 거의 균일하게. 그런데 거의 균일한데 그 중에서도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뭘 얘기할 수 있다? 별의 생성을 이야기할 수 있다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질량비가 3대 1인 건 어떻게 알았죠? 뭘 분석했죠? 스펙트럼 분석을 했죠. 그래서 스펙트럼의 선의 위치를 보고 어떤 원소가 있는지, 스펙트럼의 선의 굵기를 보고 진하기를 보고 그 원소가 얼마나 많은지, 양이 얼마나 많은지 비교할 수 있었더라. 자, 그럼 스펙트럼에는 다시 연속 스펙트럼과 불연속 스펙트럼이 있었고요. 불연속 스펙트럼은 다시 방출 스펙트럼과 흡수 스펙트럼으로 나눌 수가 있었죠. 자, 기체가 가열이 돼서 빛을 내보낸다. 그럼 방출 스펙트럼이. 빛이 가다가 차가운 기체를 통과한다. 그러면 흡수 스펙트럼이 측정이 된다라는 것 좀 기억 좀 해주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했던 거고요. 지지난 시간에 했던 거고요.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볼까요? 여러분들 24페이지. 자, 24페이지에서는 자, 지금 여기 얘기한 거는 빅뱅 이론을 얘기한 거예요. 자, 빅뱅 이론 갖고 얘기하면은 가능한 원소 수소하고 헬륨까지는 설명이 가능하죠. 그런데 수소하고 헬륨 이외에 다른 원소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지구를 구성하는 이러한 다른 원소들은 어디서 왔느냐? 바로 뭐가 만들어질 때? 별이 만들어지면서 생성이 됐을 것이다. 별의 생성. 자, 별의 생성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그럼 태초의 우주에는 뭐만 있었다? 수소하고 헬륨만 있었다. 대부분은 뭐였다? 수소였다. 빗소리예요 이게 지금? 비 온다. 역시 어제 세차했거든요. 씨, 짜증나. 얼마 만에 한 세차인데. 내가 아침부터 가서 세차장에 가서, 정확히 말하면 세차장은 아니고요. 제 성격상 뭐 제가 직접 물 뿌릴 일은 없고요. 그거 알잖아요. 주유소 가면 이렇게 계속 돌려주는 거. 그게 혁명이에요. 제 손 안 더럽혀도 되니까. 거기에 간 게 어디야? 내 성격상. 그치? 거기에 진짜 아침에 눈 비비면 일어나서 내가 거기까지 갔다 와서 세차를 했는데 이렇게 또 비가 오네. 역시 세차한 다음 날은 꼭 비 오는 게 룰인가 봐요. 그럴 수 있지 뭐. 괜찮아. 저는 역시 오늘도 우산은 필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요. 그럼 우주에 있는 거라고는 대부분 뭐다? 수소다. 그리고 약간의 헬륨이 있었겠죠. 자, 얘네들이 우주 공간에 떠다니다가 하나의 거대한 구름을 만든다. 바로 뭐죠? 성운이죠. 자, 성운이 중력에 의해서 수축한다. 그럼 중심부의 온도가 어떻게 된다? 온도가 상승한다. 중심부가 계속 수축한다. 중심부의 온도가 계속 올라간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중심부의 온도가 일정 온도에 다다르면 드디어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뭐가 일어난다? 수소 핵 융합이 일어난다. 여러분들 이름 붙일 때 되게 단순해요. 수소가 헬륨이 되잖아요. 그럼 수소가 모여서 헬륨이 된 거죠. 이거 수소 핵 융합이에요. 예를 들어서 헬륨이 모여서 뭐 탄소가 만들어진다. 이거는 그러면 뭐라고 하면 돼요? 헬륨 핵 융합이라고 부르시면 돼요. 항상 그 반응 정꼴로 부르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그렇다고 해서 중력 수축에 의한 누르는 압력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하지만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면서 뭐가 발생하면서 빛과 열이 발생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바깥쪽으로 미는 압력이 생긴다. 그래서 두 개가 평형을 이뤘을 때 우리는 얘가 뭐가 됐다? 별이 되었다. 그럼 별 이전의 단계는 뭐라고 부르냐? 원시별. 그럼 별 단계가 됐을 때 얘를 다른 말로 우리는 공식적으로 뭐라고 부르냐? 주계열성. 자, 주계열성은 중심부가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는 동안은 굉장히 안정적이다. 그런데 수소 핵융합이 끝나면, 참고로 대부분의 시간은 주계열성이죠. 수소 핵융합 반응이 끝나면 중심부는 어떻게 되고, 중심부는 핵융합이 안 일어나니까 계속 수축.
대신 바깥 부분은 바깥쪽에 있던 남아있던 수소들이 핵융합을 하면서 바깥으로 밀어요. 그래서 분리가 돼요. 안쪽은 점점 조그매지고요. 압축이 되면서 그래서 온도가 더 올라가고 다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요. 바깥쪽은 팽창하면서 커져요. 그래서 커지면서 온도가 낮아지면서 그래서 붉은색을 띠게 돼요. 그래서 주계열성에서 태양 정도 되는 애들은 다음 단계가 뭐라고 부르냐면 적색 거성이라는 표현을 쓰고, 적색 거성 단계에서 중심부는 계속 수축하면서 핵융합을 하는데 끼케야 탄소나 산소 정도까지만 만들고, 바깥쪽은 계속 팽창하다가 뻥 터져버리겠죠. 터진다는 표현을 쓰기 뭐하고 흐지부지 흩어져요. 그래서 바깥쪽은 행성상성운이 돼서 사라진다. 중심부는 계속 수축하는데 어느 순간 중력이 모자라서 더 이상 수축을 못해요. 그럼 그 단계가 이르면 그냥 그대로 멈춰요. 그래서 조그만한 흰색이다 라고 이거를 백색 외성이다 라는 표현을 써요. 또 질량이 태양의 10배, 20배 이상인 애들은 너무 커져서 얘를 뭐라고 부르죠? 초거성이라고 부르죠. 초고성이고 중심부는 계속 수축해서 초고성은 최대 뭐까지 만든다? 철까지 만든다. 그런데 철이 굉장히 안정적이어서 더 이상 수축해봐야 안 된다. 그래서 수축하다 못 일으켜서 뭐 한다? 뻥 터진다. 그래서 뭐가 된다? 초신성이 된다. 초신성이 되면서 그 폭발하는 에너지로 철보다 무거운 금이라든가 우라늄이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터져 나갔던 애들이 다시 뭉쳐져서 질량이 10배 정도 되는 애들 태양에, 그럼 중성자별 20배 이상이 되는 애들은 블랙홀로 될 것이다 라고 추정한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우주의 물질들이 많아지겠죠. 그럼 우주의 물질들이 많아져서 드디어 무엇을 이루는, 태양계를 이루는 성운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태양계의 성운 얘기가 나오겠죠. 자, 태양계 성운이 만들어지면서 중심부는 결국은 수축해서 뭐가 되고 태양이 되고, 바깥 부분은 계속 뭔가 부딪혀서 걔네들이 나중에 뭐가 될 것이다? 행성이 될 것이다. 주의사항은 성운이 수축하면서 회전을 하다 보니까 수축을 하는데 위아래로 납작하게 수축이 되는데 이때 양 옆으로 퍼지는 게 아니라 이때도 수축이라는 거. 대신 위아래가 더 많이 수축된 것 뿐이라는 거. 그래서 도넛 모양이 도넛 모양이 아니라 원반 모양이 된다는 거. 그것만 좀 주의사항이에요. 자, 그 다음에 행성들은 또 어떻게 계속 부딪힌다. 계속 부딪히다가 여러분들 27페이지에 계속 부딪히면서 미행성체가 충돌하면서 점점점 커진다. 그런데 그냥 덕지덕지 붙어있을 때는 밀도가 균일하다라는 표현을 쓴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너무 커져서 중력 수축도 커지고 많이 때려 맞다 보니까는 뜨거워진다. 그럼 그때는 마그마의 바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마그마의 바다가 되면서 물질이 이동할 수 있으니까 중심부로 무거운 애들이 모인다. 그래서 중심부로 무거운 애들, 바깥 부분으로는 가벼운 애들. 그래서 밀도가 불균일해진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때부터. 그리고 핵이 만들어진다. 핵이 만들어지면은 또 하나 신경 써야 될 게 지구 자기장이 생성이 된다. 지구 자기장은 왜 핵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미행성체가 충돌이 잦아들면서 좀 줄어들면서 어떻게 된다? 아, 그러면서 지구가 좀 식어간다. 그러면서 표면이 식으니까는 지표가 지각이라는 땅덩어리가 생긴다. 그때부터 비가 내리면은 고인다. 그래서 원시 바다가 만들어진다. 원시 바다가 만들어지면서 생명체가 탄생한다. 그런데 아직 오존층이 없기 때문에 어디서 만들어진다? 바다에서 만들어진다. 바다에서 만들어진다 하면은 광합성하는 생물이 만들어지면서 산소도 만들어지고 오존층이 생긴다. 육지로 올라간다. 생명체가. 자, 요 얘기 좀 하면 됐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게 거기 기체 성분 나오는데 이산화탄소는 왜 줄어들었냐? 원시 바다에 녹았기 때문이다. 이산화탄소가 줄어드는 이유를 쓰세요. 그럼 바다의 생성. 산소가 만들어지는 이유를 쓰세요. 광합성 세균에 의해서. 그럼 산소가 만들어지기 조금 이전에 뭐는 있어야 된다? 생명체 출현은 있어야 된다. 됐을까요? 요 정도면 충분하겠죠? 자, 요렇게까지 얘기해서 여러분들 얘기를 끝냈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좀 정리 좀 해주시고요. 요 단어는요,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냐면요. 한 편의 이야기 듣듯이, 한 편의 다큐멘터리 보듯이, 한 편의 영화를 보듯이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시대 순서대로 그냥 순차적으로 쭉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는 게 제일 빨라요. 그래야 문제 풀 때도 좋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 외워버리잖아요. 그러면 외워서 용어는 알 텐데 문제에서 물어봤을 때
앞뒤 관계를 물어보게 되면 뭘 물어보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이야기 흐름으로 이해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자, 그런데 이제는 약간 템포를 끊을게요. 여러분들 책에 32페이지로 가시잖아요. 32페이지로 가시면은 원소들의 주기성. 자, 이제부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학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는 화학 얘기 좀 할게요. 자, 화학 얘기 좀 할게요. 그리고 이따가 쉬고 조금 더 한 다음에 제가 수업 마치기 한 15분 정도를 수업을 일찍 마칠 거거든요. 이거 되게 좋아요. 수업을 일찍 맞춘다니까. 프린트. 15분 정도 제가 수업을 일찍 마칠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오늘 예전에 물리 했던 거 약간 그냥 문제 푸는 거 할 건데 여러분들이 한 지가 조금 돼가지고 아니면은 방학 때 저랑 안 했던 분들도 있을까봐 좀 생소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뭐라 그래 약간의 리뷰, 약간의 그 했던 거 정리 좀 잠깐 해드릴게요. 용어들 잠깐 정리 좀. 그러고 문제 풀면 크게 지장 없을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안 냈어요, 여러분들. 아, 그리고 30문제 중에서 20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봤던 문제예요. 근데 번호가 기억이 날 것 같아서 주관식으로 바꿔버렸어요. 잘했죠. 나머지 10문제는요 좀 빡빡할 거예요. 나머지 10문제는 수능 기출 문제예요. 아,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거 안 넣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들 대충대충 맞추는 걸로 넣어놨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따가는 제가 그것 좀 정리 좀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32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이제 화학 얘기예요. 여러분들 화학은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화학은요, 사실은 어떠한 규칙성 기준으로 얘기할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그룹은 어떤 특징을 가지더라. 어떠한 애들은 이러한 규칙성이 있더라. 이런 거 위주로 얘기를 할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는 100% 맞지 않아요. 어느 정도 맞아요. 그리고 화학이라는 과목 자체가요 100% 다 맞추진 않아요. 그냥 그러려니 해주시면 돼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리고 오늘 하는 거에서는요 그냥 용어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 용어가 아 그런 뜻이었구나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용어 듣자마자 그게 뭐야? 어쩌라고? 이렇게 다 반감을 가지시면 화학이라는 애한테 두드려 맞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 그리고 이제 친한 척 한 번만 해주시는 게 오늘의 목표예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오늘. 자, 처음에 보시면 원소라는 얘기가 나와요. 원소. 삼국지에서 원소 원술도 아니고 원소예요. 재미없다. 미안해요. 자, 그 다음에 삼국지니까 생각났다. 여러분들 이문열의 삼국지인가? 10권짜리 있잖아요 책. 이야, 이거 혹시 읽지 마세요. 뭐 남자가 뭐 삼국지를 뭐 3번을 읽어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그거 읽어보라고 시켜가지고 세상에 독서실을 가가지고 그 책을 누가 들고 왔는데 10권이잖아요. 이야, 하루 종일 공부 안 하고 그것만 읽어도 시간이 가요. 엔간하면 보지 마세요. 별로 이렇게 썩 권해주고 싶지 않네요. 자, 원소. 자, 우리가요 이름을 좀 구분합시다. 여러분들이 이름을 잘 구분 못하는 게 있어요. 우리 원자, 원소, 그 다음에 원소, 원자, 그 다음에 분자, 그 다음에 화합물. 자, 오늘 요 4가지 단어를 좀 구분할 거예요. 아, 그 다음에 하나 혼합물. 요 단어를 좀 구분하셔야 되거든요. 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 이 단어 정확히 구분할 수 있다. 원자, 원소, 분자, 화합물, 혼합물 이라고 물어보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고등학생이죠. 고등학생이니까 뭐 내가 몰라도 되지 않을까? 전 몰라요.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이 대학생이잖아요. 대학생들한테 화학 수업을 처음 할 때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이거 아시죠? 그럼 대부분들 끄덕끄덕 해요. 그래요? 그럼 그래갖고 누구 이제 하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 골라요. 예를 들어서 학생 뭐예요? 둘은 무슨 차이예요? 원자가 뭐고 원소가 뭐예요? 그럼 자신 있게 얘기는 아니고요. 잠깐 이렇게 얘기해요. 아, 원자는 원자고요. 원소는 원소예요. 뭐라는 거야, 이 새끼 이거 도대체? 그치? 아니 그렇게 대답하는 게 어딨어? A는 A고 B는 B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쵸? 그만큼 특히 얘네 둘이 구분이 안 가요. 원자하고 원소라는 게. 여기 계신 분 중에 원자하고 원소를 자기 정확히 구분할 수 있다. 안 돼요? 그죠? 많이 헷갈려요.
자, 구분 카테고리 좀 줘볼게요. 원자라는 단어하고요. 분자라는 단어가 비교 대상이에요. 그 다음에 원소라는 단어하고요. 화합물이라는 단어가 비교 대상이에요. 그리고 참고로 혼합물은 화학적으로 섞인 애들이 아니죠. 그래서 번외예요, 얘는. 자, 이렇게 구분해야 돼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A라는 학생이 있어요. A라는 학생이 한솔고예요. 그럼 이 학생은 한솔고 학생이냐 아니면 낙생고 학생이냐? 그럼 한솔고 학생으로 들어가면 돼요. 얘는 남자예요, 남학생이에요, 여학생이에요? 남학생이면 남학생으로 들어가면 돼요. 얘는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외국 사람이에요? 그럼 대한민국 사람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은 이 학생은 한솔고 학생이면서 남학생이면서 대한민국 국민이다. 가능하죠? 그런데 이건 돼요? 한솔고 학생이면서 낙생고 학생이며 남학생이며 여학생이며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외국 국민이다. 말이 돼요, 이거는? 이건 말이 안 돼요. 즉 비교 대상이 안 돼요, 이렇게는. 원자냐 분자냐가 비교 대상이에요. 그리고 원소냐 화합물이냐가 비교 대상인데 이렇게 계산할게요. 얘는 모양상 구분이에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얘는요, 성질상 구분이에요. 우리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CO2, O2, H2, H2. 한 요 정도만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뭔지는 알죠? 여기 계신 분 중에 혹시 이거 모른다 그러면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고등학교 입학을 취소시켜 버리게요.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우리 딸은 모를 수도 있겠다. 자, 그러면은요, 얘 뭐예요? 이산화탄소죠. 얘는 산소예요. 얘는 물이에요. 얘는 수소기체예요. 그쵸? 수소예요. 자, 얘는요 어떻게 생긴 애냐면요, 탄소라는 입자에다가 O라는 입자, 산소라는 입자가 두 개 결합되어 있는 상태예요. 얘는요, O라는 입자가 두 개 결합되어 있는 상태고요. 얘는요, O라는 입자에 H라는 입자가 두 개 붙어 있는 상태고요. 얘는 H라는 입자에 H라는 입자가 붙어 있는 상태예요. 모양상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자,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공부할 때 확실하게 한번 해보세요. 좀 괜히 눈으로 보지 마시고, 눈으로 보니까 자꾸 그런 게 그런 거예요 라고 대답하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니까. 자, 먼저 원자냐 분자는 모양상으로 구분한다 그랬는데요. 요 입자 하나, 요 입자 하나가 원자예요. 자, 그러면요, 얘는요, 이산화탄소는 탄소라는 입자인 원자 하나와 산소라는 입자인 산소 입자 두 개, 즉 얘는 입자가 총 몇 개? 세 개의 입자로 되어 있죠. 이 입자 하나하나, 누가 됐든지 간에 이 입자 하나를 원자라고 불러요. 얘는 그러면은 요 원자가 몇 개 있는 거죠? 하나, 둘, 세 개의 입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원자 세 개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한 덩어리를 만들었죠. 원래 정확한 정의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해서 그냥 정확한 정의는 나중에 할게요. 이렇게 원자들이 결합해서 하나의 덩어리를 이룬 걸 우리는 분자라 그래요. 그러면 원자냐 분자냐 비교할 때 분자는 원자들의 집합이네요. 그냥 일종의. 그럼 예를 들어서 탄소 하나만 있다. 얘는 원자예요. 그런데 탄소가 산소라는 원자들하고 결합되어 있다. 그리고 한 덩어리 이루고 있다. 이건 분자예요. 자, 그럼 같은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산소. O라는 입자 두 개로 되어 있는 거죠. 원자 두 개로 되어 있는 거죠, 지금. 그럼 얘는 원자 몇 개로 되어 있는 분자예요? 원자 두 개로 되어 있는 분자예요. 그래서 얘를 부를 때는 이원자 분자예요 라고 대답해요. 그럼 얘는요, 원자 세 개죠. 원자는 입자만 구분한다 그랬지 누군지는 구분할 필요 없어요. 그럼 얘는 입자 세 개로 된 분자예요? 얘는 삼원자 분자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얘는 입자 3개로 되어 있으니까 원자 3개로 되어 있는 덩어리 분자죠. 얘는 삼원자 분자예요. 얘는 수소 원자 누군지는 구분할 필요 없지만 원자 2개로 되어 있으니까 이원자 분자예요. 이게 분자예요. 원자끼리 결합이 돼서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걸 분자라고 불러요. 엄밀하게 말하면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정확한 정의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라고 불러준 정의예요. 그렇구나. 그럼 원자들이 결합을 해서 덩어리를 이룬 게 분자구나.
이때 이 원자가 누구 원자인지는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입자는 원자예요. 입자들이 결합된 건 분자예요. 간단하죠? 자, 그런데 원소냐 화합물이냐는 성질상 구분이에요. 자, 따져볼게요.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는요, 탄소라는 애가 하나 있고요. 산소라는 애가 두 개 붙어 있어요. 자, 지금부터는요, 이 덩어리 하나가 누구냐는 게 중요해요. 지금부터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물어볼게요. 이 이산화탄소라는 분자죠. 이산화탄소라는 분자는 몇 종류로 되어 있어요? 그럼 두 종류로 되어 있는 거죠. 성질상 구분하면. 탄소라는 애하고 산소라는 애 두 종류로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거를 탄소라는 원소와 산소라는 원소로 되어 있어요. 쪼갰을 때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최소한의 이름을 갖는 애를 그냥 원소라고 불러요. 얘는 탄소 원자 한 개와 산소 원자 두 개인데 물어볼 때는 이렇게 물어봐요. 이산화탄소는 원소 몇 개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사실은 이거는 이산화탄소는 원소가 몇 종류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물어보면 너무 쉽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여러분들 이산화탄소는 원소 몇 종류로 되어 있어요? 그럼 두 종류요. 이렇게 답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너무 쉬워서 참 치사하긴 한데 물어볼 때 이렇게 안 물어봐요. 이산화탄소는 원소 몇 개로 되어 있니? 몇 개로 되어 있니? 라고 물어볼 거예요. 원소 몇 개예요. 그럼 얘는 탄소라는 원소와 산소라는 원소 종류는 같은 거니까 그냥 하나예요. 그래서 얘는 원소 두 개로 되어 있어요 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그럼 얘가 문제네요. 얘는 산소, 산소죠. 그럼 얘는 원소 몇 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원소 한 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얘는 원소 몇 개? 얘는 원소 두 개로. 얘는 원소 한 개로 되어 있는 거예요. 됐을까요? 그러면요. O2는 원소가 하나죠. 그럼 얘는 그냥 원소예요. 자, 그런데 이산화탄소는 서로 다른 원소가 두 개 결합되어 있는 거죠. 각각의 종류가 두 종류인 거죠. 엄밀하게 따지면. 그래서 얘는 뭐라고 부르냐? 얘는 원소라고 안 불러요. 얘는 화합물이라고 불러요. 즉 원소들이 결합해서 이산화탄소는 탄소의 성질을 나타내요? 아니에요. 산소의 성질을 나타내요? 아니에요. 이산화탄소라는 새로운 성질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얘를 화합물이라고 불러요. 또 얘한테는 화합물이라는 표현 안 써요. 얘는 원소가 하나죠. 얘는 화합물이 아니라 그냥 원소예요. 흔히들 호돈소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혼자 있다 그래서. H2O는요. 얘는 화합물이에요. 원소가 하나가 아니죠. 두 개죠. 두 개 이상이면 그래서 결합해서 새로운 성질을 나타내면 원소 화합물이에요. 얘는 원소예요. 이렇게 되면 구분이 됐죠? 됐을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만 더. 자, 차이점이에요. 탄소라는 산소라는 애들이 있는데 아이고. 이렇게 그냥 섞여만 있어요. 아니면 결합을 했어요. 자, 얘는요. 탄소, 산소가 결합해서 이산화탄소라는 새로운 성질을 나타낸 거죠. 얘는 화합물이에요. 그런데 얘는요. 탄소 따로, 산소 따로, 산소 따로죠. 얘는 탄소의 성질을, 산소의 성질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그냥 섞여 있는 거죠. 그럼 얘는 뭐냐면 그냥 섞여 있으면 혼합물이에요. 그냥 섞여 있으면 혼합물이에요. 그냥 섞여 있으면 혼합물이에요. 얘는 화합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학적으로 결합이 된 게 아니죠. 그냥 섞여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공기 중에요. 산소도 있고 질소도 있어요. 산소하고 질소는 그냥 여기 섞여 있는 거죠. 공기는 혼합물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여기 있는 질소하고 산소가 결합을 해서 뭐 산화질소를 만들었다. 이런 화합물이에요. 차이점은. 여러분들 어디 가서 제발 이제는 원소, 원자, 분자, 화합물, 혼합물은 좀 구분해서 얘기합시다. 지금 잘 얘기해 놓으세요. 여러분들 고등과정에서 살아남는 방법은요. 딱 하나가 있어요. 중등과정하고 고등과정하고 전에도 항상 누누이 얘기하지만 중등과정은요. 배웠죠? 시험 봤죠? 까먹으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고등과정은요. 배웠죠?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봤죠? 까먹잖아요. 그럼 수능 때도 또 공부해야 돼요. 다시 또 공부해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위로 선배 저기 다 자기 위로 이제 뭐 언니나 누나 뭐 아니면 형이 아니면 오빠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학년 때, 2학년 때 배웠던 거를 까먹잖아요. 그럼 고3 때 또 해요, 그 짓을. 그리고 고3 때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럼 또 재수할 때 또 해요, 그 짓을. 웃기죠. 그러니까 한 번 할 때 제대로 해놓으세요. 공부할 때 고등과정은 딱 그거예요. 많이 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만약에 이것만 딱 배웠다. 최소한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고등학교 졸업이 아니라 이렇게 하죠. 제 나이가 될 때까지. 제 나이가 될 때까지니까 20대 한 중반? 괜찮죠? 20대 중반. 남윤씨 끄덕끄덕 시작. 오케이, 고마워요. 인정했어요. 자, 그러면은 제 나이가 될 때까지는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런데 기억하지 마세요. 기억하면 까먹어요. 이해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게 살아남는 길이에요. 그래야 3학년 때 위로 갈수록 학년이 올라갈수록 과부하가 안 걸려요.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이걸 다음에 다시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보면은 다음번에 분명히 과부하 걸려요. 알았죠? 그럼 속된 말로 개고생하십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첫 번째 원소. 자,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에요. 아까 뭐라 그랬죠? 쪼개도 더 이상 다른 성분으로 바뀌지 않는 거를 원소라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2번. 현재까지 알려진 원소는 약 110 종류이다. 여러분들 이거 조심하세요. 문제에서 원소는 110개다. 그럼 답이 틀려요. 원소는 110여 개 정도 있다. 이래야 답이에요. 왜? 혹시 알아요? 110개라고 빡빡 우겼는데 오늘 누가 하나 발견해냈을지? 그럼 답이 달라지잖아. 그래서 여지가 있어요, 항상. 그 다음에 한 종류의 원소만으로 이루어진 물질을 구성하기도 하지만 여기 한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죠? 원소예요. 근데 다른 종류의 원소들끼리 결합해서 뭘 만들기도 한다? 화합물을 만들기도 한다. 자, 그러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들은요. 만약에 원소로만 돼 있으면 110여 종이어야 되죠. 그런데 실제로는 훨씬 더 많아요. 왜? 얘네들이 결합해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 거니까. 그래서 거기 보시면 원소의 종류는 물질의 종류에 비해 매우 적다. 왜? 물질은 뭘까지 포함하는 거죠? 화합물까지 포함해서 부르는 거예요. 다시 거기 나와 있는 물질은 원소 플러스 화합물까지 합쳐서 얘기하다 보니까 당연히 원소보다는 훨씬 더 많아야겠죠. 물질의 종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은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러한 물질은 다 합성물질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 원소들이 합쳐진 것들이에요. 특히 이런 플라스틱은 고분자 물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주기율표의 발견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중학교 때 자기 주기율표 못 봤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여기 밑에 보시면 주기율표라는 게 나와 있거든요. 자기 이거 처음 봤다. 난 태어나서 주기율표라는 걸 오늘 처음 봤다. 없죠? 중학교를 정상적으로 졸업하셨거나 중학교에 정상적으로 수업을 하셨던 분들은 최소한 주기율표라는 게 있다는 것 정도는 알아요. 자, 그런데 주기율표는요. 어떠한 규칙성, 즉 반복성을 나타낸 것뿐이에요. 여러분들 주기율표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달력이라고 생각합시다. 여러분들. 달력. 여러분들은 아직 달력 봐도 그렇게 감흥이 없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3이잖아요. 그럼 달력을 한 장씩 넘기면서 얼굴이 일그러질 거예요. 그렇죠. 11월이 점점점 다가오면서. 모르지 12월 달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지는 그거야 성적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안타깝네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주위에 고3이 있으면 꼭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11월은 곧 옵니다. 라고. 아시겠죠? 좋아하실 거예요. 아니면 날이 점점 따뜻해지고 있네요. 아, 비가 오네요. 봄비가 내리나 봐요. 봄이 오나 봐요. 겨울도 곧 오겠죠? 수능 날과 함께. 이렇게 꼭 얘기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아주 좋아라 하시겠죠? 지랄지랄하면 한마디 하세요. 내가 고3 되거든 너도 그래라 라고. 자, 그러면은요. 주기율표는요. 달력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잠깐만. 여기 또 종교적으로 여러분들 저 탄압하지 마세요. 또 이 달력 그리면 월요일 시작이냐 일요일 시작이냐 가지고 또 종교적으로 또 뭐라고 하지 마십시다. 그냥 저는 편한 게 일요일이 먼저인 게 편하니까 일요일로 그릴게요. 일, 월, 화, 토 이렇게 있죠. 자, 한 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주죠. 한 주라고 부르는 게 이유가 주기예요. 하나의 패턴이 반복되는 게 한 주예요.
또 하나의 패턴이 반복되면 다음 주가 오겠죠. 1주차, 2주차, 1주차, 2주차는 또 1주차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주기율표에서요. 주기라는 게 뭔가 반복이 되는 걸 주기라 그래요. 자, 그다음 월요일. 그럼 여러분들 뭐가 떠오르죠? 아, 기분 나쁘죠. 월요일은 기분이 나빠요. 왜? 학교 가야 되니까. 화요일 포기해요. 수요일 드디어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죠. 주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금요일 저녁 기분 좋아요. 토요일 제일 행복하죠.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좋아요. 토요일은. 일요일 오전까지는 좋아요. 그쵸? 일요일 오전까지는 좋은데 한 저녁 6시쯤 5시쯤 되면 불안감이 엄습해 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축제가 있었다라는 게 생각이 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일요일 저녁에는 왜 텔레비를 틀면 왜 이렇게 다 재밌지? 그쵸? 일요일 저녁에 하는 건 다 재밌어. 뭐든지. 심지어는요. 일요일 밤에 하는 거는 아마 뉴스나 토크쇼가 나와도 재밌을걸요? 그쵸? 재밌어요. 그 다음에 일요일 밤만 되면 잠이 안 오죠. 그리고 월요일 아침만 되면 후회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리고 월요일 아침만 되면 후회하죠. 에이, 주말에 공부 좀 할 걸. 숙제 좀 해놓을 걸. 하지만 금요일이 되면 다시 이런 생각이 들죠. 알게 뭐야. 그쵸? 자, 이렇게 패턴이 반복돼요. 주기율표도 마찬가지예요. 주기율표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쭉쭉 이렇게 숫자가 써 있는데 여기 보시면 뭐라고 써 있냐면 주기예요. 여기가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이렇게 써 있고요. 세로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족이에요. 1족, 2족, 3족, 여기 18족 이런 식으로 족이 써 있어요. 자, 여러분들 족은요 그냥 요일 같은 거라고 생각합시다. 이 족자가요 가족 족자예요. 한문으로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저도 모르니까 우편 찾아보세요. 한문은 저도 몰라요. 자, 이게 가족 족자예요. 그럼 1족은요 1이라는 족속들이에요. 2족은요 2라는 족속들이고요. 3족은 이제 여러분들은 3부터는요 거기 보시면 3, 4, 5, 6, 7, 8, 9, 10, 11, 12까지 있죠. 얘는 관심 안 두셔도 돼요. 그리고 다시 13이라고 나오죠. 그럼 이렇게 생각합시다. 1족, 2족 다음에 13족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그냥.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2족, 3족부터 12족까지는 절대 다룰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 주기율표상에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1족, 2족, 13족, 14족, 블라블라블라블라 18족. 그냥 앞에 1 떼고 생각한다고 보는 게 편하겠죠? 부를 때는 13족이라고 부르셔야 돼요. 3족이라고 부르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기가 있고요. 자, 그럼 주기율표의 발견. 자,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중간에 보시면 주기율표의 발견이라고 써 있어요. 주기율.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주기적으로 나타난다. 즉, 월요일은 매주 나타난다. 즉, 오늘날의 주기율표를 아니까 여기 2족, 1족의 2주기 1족하고 3주기 1족은요. 성질이 비슷해요. 또 4주기 1족도 성질이 비슷해요. 한 주기가 반복돼서 다시 오면 똑같은 성질이 오고 한 주기가 다시 오면 반복되면 똑같은 성질이 와요. 이런 식으로. 주기가 반복되면 어떠한 성질이 비슷한 성질이 다시 나타난다. 그래서 이거를 주기율이라고 얘기해요. 음악에서는 이런 거 뭐라 그러죠? 음률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제가 잘 노래는 못하는데 도레미파솔라시도 한 다음에 다시 또 도레미파솔라시도 하고 나타나죠. 그렇죠? 즉 한 옥타브 다음에 도는 다시 또 도예요. 그 다음 한 옥타브 위에 도는 또 역시 도예요. 이런 식으로 뭔가 패턴이 반복되더라. 주기율이에요. 자, 그 다음에 주기율표.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주기적으로 나타나도록 원소들을 배열한 표라고 되어 있죠. 이 표가 주기율표예요. 주기율에 따라서 나타낸 표를 주기율표라 그래요. 자, 역사적으로 거기 보시면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데베라이너, 멘델레예프, 그 다음에 모즐리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자, 거기 보시면 데베라이너, 멘델레예프, 모즐리인데 이걸 순서를 조금만 바꿔서 얘기할게요. 시대적으로는 거기 연도 보세요. 데베라이너 다음에 멘델레예프 다음에 모즐리인 건 맞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멘델레예프부터 볼게요. 멘델레예프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와 족으로 되어 있는 이 모습의 주기율표를 제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는 이렇게 배워요. 오늘날의 주기율표를 제시한 분. 그러면은 멘델레예프예요. 자, 멘델레예프는 주기하고 족으로 나타냈고요.
그 당시에 저기에 맞지 않는 원소는 과감하게 빈칸으로 놔뒀어요. 이게 뭘 뜻하냐면요. 사람들이 뭔가를 찾아야 되는데 이제 빈칸이 나타났으면 거기서 아 이쯤에 뭐가 있겠구나 하고 뭔가 타겟을 정할 수 있는 지름길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놈의 주기율표가 나오기 전과 후로 나오면요. 주기율표가 나오기 전까지 발견된 것보다 주기율표가 나오고 난 다음에 발견된 원소와 그 시간이 훨씬 많고 훨씬 짧아요. 그만큼 목표가 설정됐어요. 자, 그래서 멘델레예프 당시에 알려진 63종의 원소들을 자, 근데 여러분들 이거 어지간해서는요. 63종이라는 거 숫자 갖고 시비 털지는 않으니까 그냥 대충 63종? 63종? 63종, 63빌딩? 뭐 그 정도라고 생각해 볼까요? 63빌딩 가보셨나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63종에서 까먹지 말라고 자꾸 63빌딩 강조하는 거예요. 전 안 가봐서 몰라요. 63빌딩을 주로 63빌딩은 누가 많이 가냐면 제 나이 때는요. 지방. 그러니까는 학교가 지방인 사람들은 63빌딩을요. 수학여행으로 가더라고요. 겁나 웃겨요. 63빌딩 언제 가봤어? 그랬더니 자기 수학여행 때 갔대. 뭔 소리야? 수학여행 때 63빌딩을 왜 가? 그랬더니 자기는 수학여행을 서울로 온대. 그리고 뭐해? 그랬더니 63빌딩 갔다가 롯데월드 간대.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나보고 수학여행 어디 갔니? 경주 갔다. 그랬더니 자기는 경주 안 간대. 왜? 자기는 개인 경주 사람이었거든요. 걔네 소풍으로 간대 거기는.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경주 갔다 와서 뭐 했나 생각해보면 사진을 많이 찍었거든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남 묘지 찍고 온 거잖아요. 그쵸? 디립다 능만 찍고 왔으니까. 그 다음에 능 속에 들어가고 남 무덤 속에 들어가는 거야 또. 그래갖고 거기서 사진 찍고 오고.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경주 가서 제일 아이러니했던 거 첨성대. 생각보다 작더라고요. 와, 깜짝 놀랐어요. 뭐 작어? 생각보다. 그 다음에 다보탑인가? 그거는 갔다 와서 중요성을 알았어요. 역사책에서. 그 전까지 내가 거길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밤새도록 놀다 가가지고 잤거든요. 어쨌거나. 자, 그러면은 멘델레예프는 몇 종? 63종이에요. 63종이고요.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 밑줄 하나만 거보실래요? 63종의 원소들을 거기 다음에 원자량 순으로. 이게 문제예요. 원자량. 원자량이라는 문제가 발생해요. 왜냐하면 이 당시의 기술의 한계로요. 원자량으로 측정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던 약간의 백그라운드를 그냥 선행 잠깐 얘기할게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원소가 있잖아요. 원소 기호를 쓰면은 여기 밑에 숫자를 써요. 보통은. 요게 원자 번호예요. 원자 번호거든요. 오늘날 얘기하는 게 이게 원자 번호인데 이 원자 번호는 양성자의 개수예요. 근데 문제는 요 위에 쓰는 게 질량수라는 거거든요. 질량수는 양성자의 개수 더하기 중성자의 개수예요. 그런데 저놈의 원자량은요, 뭐에 가까운 거냐면 이놈의 질량수라고 질량수라고 같은 거라고 보셔도 돼요. 정확히 매칭되는 건 아닌데 거의 맞아요. 그러면 숫자를 부를 때 이걸로 숫자를 불러야 되는데 중성자가 더 포함이 되어 있는 질량수인 원자량으로 숫자를 불러놨죠.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안 맞아요, 얘가. 그래서 오늘날의 주기율표에서 문제가 되는 게 이 질량수가 같은 원자들을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약간의 오류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시대적으로 조금 더 흘러서 엑스레이 분석 기법이 발달한 다음에 그 옆에 보면 모즐리라는 분이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는 그대로 놔두고요. 주기율표에서 원자량 기준이 아니라 원자 번호, 즉 양성자 기준으로 바꿔놔요. 그래서 모즐리는 원소들의 주기적인 성질이 원자량이 아닌 원자를 이루는 양성자, 즉 원자 번호에 관계 있음을 알아내었다. 그래서 그 번호 순서대로 배열을 하고요. 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엑스레이 분석 기법을 이용해서 뭐 양성자의 개수 혹은 원자 번호 순으로 이런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모즐리예요. 괜찮겠죠? 그 다음에 그 전에 데베라이너는 새쌍원소설이라는 게 있는데 자꾸 사람들이 시계를 보기 시작하네요. 그쵸? 쉬는 시간인데 왜 자꾸 떠드니? 이런 뉘앙스네요. 그래서 자꾸 했다간 화낼 것 같아서요. 일단은 첫 번째 여러분들 사실 데베라이너는 중요하지 않아요. 멘델레예프하고 모즐리라는 사람이 중요해요. 그러면 최초의 주기율표를 제시하신 분이 누구냐? 그러면 오늘날의 주기율표를 제시하신 분이 누구냐? 멘델레예프예요. 그런데 원자량이 아닌 원자 번호, 양성자 순으로 다시 재배열한 사람이 누구니? 그럼 모즐리예요 라고 하시면 돼요.
됐을까요? 자, 그럼 여기까지 얘기하고 우리 잠깐 쉴 건데요. 심심하면은요, 여러분들 거기 밑에 현대 주기율표에서 거기 주기율표 나와 있는데 원자번호 1번에서 20번까지는 우리 인간적으로 좀 기억 좀 하자. 인간적으로 좀. 지금 고등학생인데 원자번호는 좀 알아야 될 거 아니니? 1번부터 20번까지는 좀 인간적으로. 그래서 심심하면 한 번만 읽어보세요. 시험은 안 볼게요. 다음 주에 볼게요. 됐죠? 네, 좋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하죠.